나는 브로커다.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한국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한다. 사람들은 내게 돈을 주고 나는 그들의 목숨을 책임진다. 간단한 거래처럼 보이지만 이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2019년 겨울 나는 압록강을 건넜다. 아니, 건너려고 했다. 당시 나는 26이었고 북한에서의 삶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굶주림, 공포, 감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조용히 해. 소리내면 다 죽어. 그날 밤 우리를 이끌던 브로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김철수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그 남자.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다. 1인당 3,000달러를 받고 우리 5명을 중국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얼어붙은 강 위를 걸을 때 나는 살아서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어머니가 팔찌를 팔아 마련해 준 돈, 그 돈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 땅을 밟자마자 모든 것이 변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 차량이 올 거야. 김철수는 우리를 허름한 창고에 가뒀다. 기다림은 하루가 되었고 이틀이 되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없이. 그때 깨달았다. 우리는 구출된 게 아니라 납치된 것이었다. 여자들은 이쪽으로, 남자들은 저쪽. 그가 우리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도망쳤다. 그 과정에서 함께 왔던 은이라는 소녀를 잃었다. 17살 평양 출신이었던 그 아이. 나는 그 아이의 손을 놓쳤고 혼자만 살아남았다.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송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났다. 그리고 2년 후 나는 한국 땅을 밟았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탈북자라는 꼬리표, 사투리, 모르는 단어들. 모든 게 낯설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살아남아서 복수하기 위해 김철수를 찾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탈북자들을 속이고 팔고 버리는 일. 나는 그를 신고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그 한 명을 잡는다고 해서 수많은 김철수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내가 직접 브로커가 되기로. 하지만 김철수 같은 브로커가 아니라 사람들을 정말로 구하는 브로커가 되기로. 은희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누군가의 딸이, 아들이, 어머니가 강 위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너 미쳤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내 계획을 들은 선교사 목사님은 말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했다. 2023년 봄, 나는 첫 의뢰를 받았다. 함경북도에서 탈북하려는 30대 여성. 아들과 함께 나오고 싶다고 했다. 나는 중국 쪽 조선족 인맥을 총동원했다. 루트를 짜고 안전가옥을 확보하고 비상계획까지 세웠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압록강을 마주했다. 이번에는 건너는 사람이 아니라 건너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입장으로. 저기 오고 있어요. 쌍안경으로 보이는 두 개의 그림자.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얼음 위를 걷고 있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북한 경비대가 발견하면, 얼음이 깨지면, 수백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그들은 무사히 도착했다. 내 앞에 섰을 때 그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이게 은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라는 걸. 브로커로 일하면서 나는 이 세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 겉으로는 인도주의, 인권, 자유를 말하지만 속은 돈과 권력으로 썩어 있었다. 중국 브로커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탈북자를 상품처럼 취급했다. 여자는 한 명당 5,000위안, 남자는 3,000위안. 아이들은 덤으로 붙여준다고 했다. 그들에게 이건 사업이었다. 너 혼자 이 일하면 오래 못 가. 중국 조선족 브로커 왕밍이 경고했다. 그는 이 일을 20년 넘게 해온 베테랑이었다. 조직에 들어와. 우리랑 같이 일하면 안전하게 돈 벌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들의 방식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나는 사람을 구하고 싶었지, 팔고 싶지 않았다.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조직은 나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확보한 안전가옥에 공안 제보가 들어갔다. 내 연락책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다. 나는 고립되어 갔다. 2024년 여름, 나는 큰 위기를 맞았다. 한 번에 10명을 이동시키는 작전이었다. 새 가족, 노인부터 아이까지. 가장 어려운 일회였다. 이번엔 정말 위험해. 북한 보위부가 눈치챈 것 같아. 중국 쪽 연락책 리화의 말에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계획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게 틀어졌다. 북한 경비대가 강변에 나타났다. 우리가 건너려던 바로 그 지점에 누군가 밀고 했다. 조직의 짓이 분명했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다른 루트를 찾아볼게. 나는 10명의 사람들을 중국 쪽 폐가에 숨겼다. 그리고 48시간 동안 새로운 탈출 경로를 찾아 헤맸다. 먹을 것도 잠도 없이. 북한 보위부는 수색을 강화했고 중국 공안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왕밍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다. 도와줘. 제발. 그는 비웃었다. 이제야 정신 차렸네. 대가는 뭐야?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사람들만 살려줘. 그날 밤 우리는 간신히 10명을 국경 너머로 보냈다. 하지만 나는 왕밍에게 빚을 졌다. 이 세계에서 빚은 목숨으로 갚는 거라는 걸 나는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왕밍의 조직에 들어간 후 나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 루트도 안정적이었고 자원도 풍부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다. 이번 건은 특별해. VIP 고객이야. 왕밍이 내게 준 의뢰는 북한 고위 간부의 첩이었다. 그녀는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 정보기관이 그녀를 원했다. 나는 그저 운반책일 뿐이었다. 이건 내가 하려던 일이 아닌데. 너 지금 선택할 입장이야? 빚 갚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나는 그 일을 했다. 그 여자를 안전하게 한국까지 데려다 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 탈북하려던 그녀의 동생은 버려야 했다. 정보기관은 그녀만 원했으니까. 언니, 나도 데려가 주세요. 제발. 그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그 아이를 두고 왔다. 은희처럼. 또다시.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거울을 볼 수도 없었다. 나는 김철수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 나도 결국 사람을 버렸다. 선택하고 포기하고 살리고 죽였다. 정민아, 이 일이 원래 그래. 모두를 구할 순 없어. 왕밍은 태어냈다. 그에게 이건 그저 일일 뿐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달랐다. 아니, 달라야 했다. 2024년 겨울,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조직을 나가기로. 다시 혼자서 하기로. 설령 더 적은 사람만 구할 수 있어도 내 방식대로 하기로. 네가 나가면 죽는다. 우리 조직의 비밀을 아는 네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걸 그냥 둘 것 같아? 왕밍의 협박은 진짜였다. 나는 알고 있었다. 조직을 배신한 브로커들이 어떻게 되는지. 압록강에서 시체로 떠오르거나 중국 공안에 팔리거나 아예 증발하거나.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다. 조직을 나온 후 나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왕밍은 약속대로 나를 제거하려 했다. 내 연락처는 모두 차단되었고 중국 내 안전가옥은 하나하나 털렸다. 정민, 너 지금 어디야? 왕밍 사람들이 너 찾고 있어. 유일하게 남은 연락책 리화가 경고했다.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여기 있으면 죽어. 하지만 나는 돌아갈 수 없었다. 북한에서 나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있었다. 세 가족, 총 9명. 그들은 이미 압록 강변까지 와 있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 너 때문에 나까지 위험해져. 리화마저 등을 돌렸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2025년 1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나는 다시 강변에 섰다. 이번에는 아무런 백업도 지원도 없이 오직 낡은 지도와 중국 돈 몇 장뿐이었다. 여보세요. 정민 씨 맞죠? 저희 어떻게 해야 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떨리는 목소리. 경비대가 가까이 있다고 했다. 시간이 없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제가 말하는 대로만 하세요. 나는 그들을 유도했다. 경비대의 순찰 패턴을 외우고 있었다. 2시간마다 바뀌는 교대 시간, 5분간의 공백. 그 틈을 노려야 했다. 지금, 뛰세요. 9명이 얼음 위를 달렸다. 나는 중국 쪽 강변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손전등이 그들을 향했다. 경비대가 눈치챈 것이다. 빨리, 빨리. 총성이 울렸다. 한 명이 넘어졌다. 나는 강으로 뛰어들었다.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얼음이 깨졌다. 영하 20도의 강물이 내 몸을 삼켰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붙잡았다. 중년 남성이었다. 어깨에 총을 맞았지만 살아있었다. 놓지 마세요. 제발. 나는 놓지 않았다. 은희를 놓쳤던 그 강에서 이번에는 놓지 않았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9명 모두. 나는 그들을 폐가에 숨기고 스스로 총상을 치료하는 법을 가르쳤다. 병원에 갈 수는 없었다. 공안에게 신고될 테니까. 3일 후 나는 그들을 몽골 루트로 보냈다. 더 길고 더 위험하지만 유일하게 남은 길이었다. 정민 씨,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보내왔다. 나는 그제야 병원에 갔다. 총상은 아니었지만 동상으로 2발가락을 잃었다. 2025년 3월 나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정민 씨? 저 탈북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전화를 건 사람은 중국에 있는 탈북자였다. 그런데 그가 말한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브로커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탈북해야 할 상황이 됐어요.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김철수입니다. 그 이름. 내 인생을 망가뜨린 바로 그 이름. 농담하는 거죠?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이 저를 쫓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역설적이게도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남자가 내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왜 하필 나한테 전화했죠? 당신이 가장 실력이 좋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 당신이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버리지 않는다고? 나를? 나는 은희를 버렸고 VIP 의뢰자의 동생을 버렸는데 당신이 누군지 아세요? 2019년에 압록강에서 5명을 넘긴 브로커. 우리를 팔아넘기려 했던 사람. 침묵이 흘렀다. 정민 씨였군요.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그날 한 명이 도망쳤죠. 당신이었군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은이라는 애는 기억하세요? 17살짜리 소녀. 당신이 팔아넘긴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다예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팔았죠. 하지만 지금은 뭔데요? 당신도 쫓기니까 뉘우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 딸이 북한에 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제 딸이 이제 17입니다. 은희 씨와 같은 나이죠. 그 애가 탈북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딸이 제가 만든 지옥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화는 끊겼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김철수를 구하지 않기로 했다. 아니, 그렇게 결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17살, 은희와 같은 나이. 일주일 후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딸 이름이 뭐죠? 수진이입니다. 수진이를 데려오세요. 당신도 함께? 정말입니까? 조건이 있어요. 한국에 오면 당신이 했던 모든 일을 증언해야 합니다. 당신이 팔아넘긴 사람들, 협력한 조직들,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2025년 4월 나는 북중 국경으로 갔다.
김철수와 그의 딸 수진을 만나기 위해. 수진을 봤을 때 나는 은희를 봤다. 같은 나이, 같은 두려움, 같은 희망이 담긴 눈빛. 아버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민 씨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가자. 시간 없어. 나는 그들을 이끌었다. 김철수는 늙고 병들어 있었다. 예전에 그 건장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국경을 넘는 과정은 험난했다. 왕밍의 조직이 우리를 쫓았다. 김철수가 가진 정보 때문이었다. 그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다. 정민 씨,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김철수가 갑자기 멈춰섰다. 무슨 소리예요? 가야죠. 제가 가면 수진이가 위험합니다. 놈들이 원하는 건 저예요. 수진이만 데려가 주세요. 아빠, 안 돼요. 수진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김철수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다. 제가 여기 남아서 시간을 벌게요. 그동안 수진이를 데리고 가세요. 나는 그를 노려봤다. 당신이 사람을 구하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은 괴물이에요. 그냥 끝까지 괴물로 남아요. 알아요. 저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딸만큼은. 그때 추격자들이 나타났다. 왕밍의 부하들이었다. 김철수, 나와. 나는 결정해야 했다. 김철수를 버리고 수진만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 수진아, 내 뒤에 숨어. 나는 김철수를 붙잡았다. 당신도 가요. 딸 앞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제대로 속죄하고 싶으면 살아서 증언하세요. 우리는 도망쳤다. 왕밍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몽골 국경까지. 그 과정에서 나는 김철수를 여러 번 구했다. 그가 넘어질 때 일으켰고 총에 맞을 뻔할 때 막았다. 왜 그랬을까? 복수하고 싶었던 그 남자를. 나는 깨달았다. 김철수를 죽이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는 걸. 그를 살려서 그가 저지른 죄를 평생 안고 살게 하는 것. 그리고 딸 앞에서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수라는 걸. 2025년 5월 우리는 한국에 도착했다. 김철수는 약속대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의 증언으로 중국의 인신매매 조직이 여럿 검거되었고 많은 탈북자들이 구조되었다. 정민 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김철수는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있었다. 나는 그를 면회하러 갔다. 은희에게 사과하세요. 제가 아니라. 은희 씨는 어떻게 됐나요? 모릅니다. 당신이 팔아넘긴 후로 소식이 없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 남은 인맥을 다 동원해서라도. 됐어요. 당신은 그냥 수진이나 잘 키우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면회를 나오며 나는 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정민 선생님, 저 나중에 커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브로커? 아니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요.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래. 그럼 공부 열심히 해. 이 일은 생각보다 머리를 많이 써야 하거든. 지금도 나는 브로커 일을 한다.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모두를 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계속한다. 어제도 한 명을 구했다. 함경북도에서 온 25살 여성. 그녀가 강을 건너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은희를 봤다. 구하지 못한 그 아이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힘든 건 여기서부터예요.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옷을 입혔다. 그리고 생각했다. 복수는 증오로 이루는 게 아니었다. 복수는 용서로 이루는 것이었다. 김철수를 용서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용서한 것이다. 은희를 구하지 못한 나를. 그리고 그 죄책감을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으로 갚기로 한 것이다. 나는 여전히 브로커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 일이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은희에게 드리는 속죄이자 나 자신에게 주는 용서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나는 강변에 선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누군가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왜냐하면 나는 기억하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강 위에서 버려질 뻔했던 그날 밤을. 그리고 다짐하기 때문이다. 다시는 누구도 그런 밤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나는 브로커다. 복수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증오가 아니라 희망을 위해, 그리고 은희, 당신을 위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